저는 이서연이라고 해요. 48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어색했어요. 하얀 드레스가 오히려 나이를 더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넌 정말 아름다워. 수아가 뒤에서 말했어요. 제 여동생이죠. 저보다 3살 어린 수아는 늘 저보다 더 당당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진짜 행복해 보여. 수아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것일까 싶어서요. 윤재호. 65살. 전직 건설사 회장이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을 보고 놀랐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고 했어요. 골프도 치시고 수영도 하신다고 했죠. 서연 씨, 나와 함께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첫 만남에서 윤재호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불안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피아노 강사로 근근히 살아온 지 벌써 20여 년. 매달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쳤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줄어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나이 든 강사는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참 운이 좋아. 수아가 제 화장을 고쳐주며 말했어요. 거울에 비친 수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죠. 질투인지 부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윤재호가 고집한 곳이죠. 너무 호화로워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제 가족들은 모두 위축된 모습이었죠. 반대편 신랑 측 하객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자, 신부 입장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문득 21살 때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이런 화려한 식장이 아니었죠.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었어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아이마저 떠나보냈죠. 윤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떨렸죠. 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불안감 때문이었죠.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여자요. 윤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여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했어요. 아내가 아니라 소유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뻔한 내용이었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한 선택일까? 윤재호는 제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저 같은 처지에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상대였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편안함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거든요. 윤재호의 눈빛에서 읽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윤재호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어요. 반지는 정말 컸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예쁘죠? 윤재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값비싼 장신구로 저를 치장한 것처럼 보이셨죠. 그때였어요. 하객석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수아였어요. 수아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윤재호를 보고 있었죠. 그 시선에는 뭔가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윤재호의 지인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했죠. 모두들 저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회장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부인께서 참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부인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건지 물어볼 새도 없이 그분은 사라졌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윤재호는 제 허리에 손을 두르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제 아내 서연입니다.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의 소장품을 뽐내는 것 같았거든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수아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언니 정말 멋진 남자네. 수아가 윤재호를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윤재호도 수아를 보셨는데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수아구나. 서연이가 자주 얘기했어. 윤재호가 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저에게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이라 별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죠. 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혼집으로 갔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정말 넓고 화려했죠.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윤재호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집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윤재호가 깊게 숨을 쉬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문득 수아의 그 시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의 말도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뭘 조심해야 하는 걸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그 모든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신호였다는 걸 말이죠. 결혼 한 달이 지나자 윤재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게 말했어요. 오늘은 뭘 사주면 좋을까? 정말 매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죠. 결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선물은 명품 핸드백이었어요. 청담동 매장에서 직접 골라주셨죠. 이거 어때요?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윤재호가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가격표를 보니 기절할 뻔했죠. 제가 한 달 수입의 몇 배나 되는 가격이었어요. 너무 비싼데요. 제가 망설이자 윤재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여자는 최고로 대접받아야 해요. 또 내 여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점원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묘하게 기분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날에는 옷을 사러 갔어요. 압구정의 유명한 부티크였죠. 이런 건 어떠세요? 직원이 값비싼 드레스를 들어 보였어요. 저는 가격표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재호가 바로 결정했어요. 좋네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요. 한 번에 서너 벌을 샀어요. 제가 평생 입어본 옷보다 비싼 옷들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옷을 입어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윤재호가 뒤에서 안으며 말했어요.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윤재호의 작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셋째 주에는 보석을 사러 갔어요. 명동의 유명한 보석상이었죠. 목걸이 하나 골라봐요. 윤재호가 말했어요. 진열장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가득했어요. 가격을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점원에게 손짓했어요.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점원이 가져온 목걸이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웃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내 아내가 이렇게 빛나니까 자랑스럽죠. 그때 깨달았어요. 윤재호에게 저는 자랑거리였던 거죠. 매일 저녁이면 윤재호는 제가 받은 선물들을 확인했어요. 오늘 산 가방 메고 나가봐요. 어제 받은 목걸이도 해봐요. 마치 인형을 갖고 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재호가 꾸며주는 대로 꾸며졌죠. 한 달 만에 제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 찼어요. 가방도 신발도 액세서리도 모두 최고급이었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말했어요. 서연아, 진짜 운이 좋다. 그런 남편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풍족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재호가 말했어요. 내일 골프장에 같이 가요. 내 친구들한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음 날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윤재호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었어요. 이분이 제 아내 서연이에요. 윤재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부인께서 정말 젊으시네요. 회장님 정말 부러워요.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저는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골프를 치는 동안 윤재호는 계속 저를 자랑했어요. 제가 입은 옷, 가방, 신발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드레스만 해도 몇백만 원짜리예요. 저 가방은 한정판이에요. 마치 전시품을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재호가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젊고 예쁜 아내를 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윤재호에게 트로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말 행복한 건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점점 허해졌어요. 제가 좋아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윤재호가 자랑하기 위한 도구 같았거든요. 어느 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윤재호가 들어왔어요. 피아노는 그만 치고 나와요. 새로 산 옷 입어보게요. 저는 연주를 멈췄어요. 음악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어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방해받는 기분이었어요. 좀 더 치면 안 될까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보다 피아노가 더 중요한가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죠. 며칠 후 윤재호가 또 다른 선물을 사왔어요. 이번에는 시계였어요. 이거 하고 내일 파티에 가요. 파티라니. 저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어요. 꼭 가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자 윤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데요. 또 자랑이었어요. 저는 점점 윤재호의 자랑거리로만 여겨지는 기분이었죠. 그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재호는 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라 바빴어요. 제 아내예요. 예쁘죠? 이 드레스 얼마인 줄 아세요? 모든 대화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투명인간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된 제 모습이 정말 저일까?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윤재호는 제게 물질적인 풍요를 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빼앗아 갔죠. 저는 윤재호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인지, 물질적 풍요와 바꾼 게 너무 큰 건 아닌지.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경제적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결혼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윤재호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나는 아직 30대 못지 않다고. 윤재호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보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 덕분에 확실히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신감이 밤마다 저에게 쏟아진다는 거였어요. 서연아, 이리 와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윤재호가 불렀어요. 목소리 톤을 들으니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죠. 잠깐만요. 설거지만 끝내고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짜증을 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윤재호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았어요.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이런 게 의무 아닌가요? 윤재호가 말했어요. 의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라니. 어느 날은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돌아왔는데 윤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학생들 가르치느라 힘들었죠. 이리 와서 쉬어요. 윤재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좀 씻고 올게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지금 당장이요. 점점 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손이 떨렸어요.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해요.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계속되는 윤재호의 요구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윤재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예요? 난 아직 젊다고요. 윤재호는 자신의 젊음을 증명하려는 듯 더욱 집착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해졌더군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윤재호가 또 저를 부를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일찍 자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화를 냈어요.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는 더욱 강하게 저를 요구했어요. 저는 속으로 울었죠. 피아노 레슨 중에 실수가 잦아졌어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선생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저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죠. 수업 후에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때만이 제가 저다운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불안해졌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집에 들어가자 윤재호가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거였죠. 학생 때문에 좀 늦었어요. 제가 변명하자 윤재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사실이었어요. 일부러 집에 늦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윤재호는 저를 불렀어요. 저는 정말 싫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싶어서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죠. 내가 뭘 위해 이 결혼을 했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안정을 위해서였어요.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두통약을 사려고요.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시나 봐요. 약사가 말했어요. 제가 자주 와서 아는 사이였거든요. 네, 좀 그렇네요. 사실 두통만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윤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요약됐어요. 늘 늦다고 늘 집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윤재호의 요구를 거부해봤어요. 오늘은 정말 아파요. 그냥 잠만 잘까요? 하지만 윤재호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체념했죠.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악몽을 꿨어요. 제가 새장 안에 새가 된 꿈이었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 수 없는 그런 새 말이에요. 깨어나서 보니 윤재호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조용히 건반을 만졌어요. 소리를 낼 수는 없어서 그냥 손가락만 움직였죠. 마음속으로 멜로디를 그려봤어요. 그때만이 제가 저였어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서연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윤재호가 일어나면 다시 저는 윤재호의 아내가 돼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새벽마다 피아노 앞에 앉는 게 제 유일한 위안이 됐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무음의 연주. 하지만 그것만이 제 마음을 달래줬어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석 달째 윤재호가 며칠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부산에 일이 있어서 사흘 정도 있다 올게요.
솔직히 안도됐어요. 며칠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윤재호가 떠난 첫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거든요. 둘째 날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어요. 서연아, 요즘 많이 말랐네.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살이 빠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행복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윤재호가 돌아왔어요. 저는 현관에서 맞이했죠. 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윤재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여자 향수 같았어요. 제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출장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윤재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뭐 그냥 그랬어요. 일만 하고 왔죠.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빨래를 하려고 윤재호의 옷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얀 와이셔츠 깃에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짙은 레드 컬러의 립스틱이었죠. 저는 그런 진한 색 립스틱을 쓰지 않아요. 항상 연한 핑크 계열만 발랐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른 옷들도 확인해 봤어요. 바지에도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윤재호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명분이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딱 2명분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는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거든요. 윤재호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저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재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며칠 후 윤재호의 차를 탈 일이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어요. 출장 갔을 때 맡았던 그 냄새와 같았죠. 뒷좌석을 보니 여자용 헤어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헤어핀을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죠. 이거 뭐예요? 윤재호에게 물어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청소하는 아줌마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청소하는 분이 이런 비싼 헤어핀을 쓸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윤재호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당신이 더 예뻐 보이네요.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다른 여자와 있었다는 죄책감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윤재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 혼자만 이 결혼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잠깐 집에 머물러도 될까? 이사 준비 때문에 며칠만요. 수아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와요. 저는 반가웠어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했거든요. 수아가 온 날 저녁 윤재호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아야, 오랜만이네. 윤재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수아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 관심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형부 잘 지내셨어요? 수아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죠. 식사 후에 윤재호가 말했어요. 수아야,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너무 친절했어요. 평소에 윤재호답지 않게 말이에요. 그날 밤 수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형부 정말 좋은 분이네. 언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수아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해준다는 게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수아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는 어려웠거든요. 언니는 정말 운이 좋아. 나도 언니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수아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수아가 윤재호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윤재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수아가 있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어요. 수아가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겠어요. 고마운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신경이 쓰였어요. 윤재호가 수아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 때도 수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수아는 요즘 뭐 하고 지내? 새 집은 어디로 구했어? 관심이 과했어요. 처제에 대한 관심치고는 말이에요. 수아도 윤재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둘이 통하는 부분이 많아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질투라고 하기에는 애매했어요. 오히려 불안감에 가까웠죠. 수아가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윤재호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서울 근교라서 하루만 있다 올게요. 그날 저녁 수아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언니, 형부 요즘 어때? 수아가 갑자기 물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질문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제가 되물으니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언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예리한 관찰이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수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어요. 다음날 윤재호가 돌아왔는데 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이번에는 더 진한 향이었어요. 분명 다른 여자와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윤재호의 바람기 덕분에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한 달 후 윤재호가 중요한 비즈니스 디너가 있다며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당신도 함께 가죠. 정장을 입은 윤재호는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꼭 가야 할까요? 제가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망설이자 윤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가야죠. 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데요. 또 자랑이었어요. 저는 윤재호에게 자랑거리일 뿐이었죠.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윤재호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 서연이를 소개합니다. 윤재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와, 부인께서 정말 젊으시네요. 회장님 정말 부러워요. 뻔한 인사치레들이 오갔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로 응답했죠.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회장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런 젊은 부인을 만나셨어요? 한 남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윤재호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별거 없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되죠. 거짓말이었어요. 윤재호가 저에게 진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부인 회장님이 어떠세요? 만족하시죠? 갑자기 한 남자가 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네, 그냥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은 제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 했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윤재호가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는 아직도 밤마다 나를 녹인다니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요. 부럽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죠. 여보, 그런 말은 좀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재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부인 부끄러워하시네. 귀엽다, 정말. 한 남자가 놀리듯 말했어요. 저는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윤재호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드러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매일 밤이 신혼여행 같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가에는 굴욕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식히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 테이블로 돌아가니 여전히 그런 화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집에서 푸대접 받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그런 열정을 유지하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수아였어요. 언니. 수아는 이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근무일이었나 봐요. 수아야.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모습을 수아가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 괜찮아?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때 윤재호가 수아를 알아봤어요. 수아네. 여기서 일해? 네, 형부. 안녕하세요. 수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윤재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우리 처제예요. 윤재호가 동석한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수아를 보는 남자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처제분도 미인이시네요. 자매가 둘 다 예쁘네.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저는 더욱 불편해졌죠. 수아는 일 때문에 곧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가면서 제게 눈짓을 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디너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말을 했어요. 오늘 너무했어요. 뭐가요? 윤재호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어요.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면 어떡해요? 제 말에 윤재호는 웃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자랑스럽다니. 저에게는 굴욕이었는데 윤재호에게는 자랑이었나 봐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 좋다는 얘기인데. 윤재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죠. 남자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 웃음소리들, 모든 게 굴욕적이었어요. 침실에 들어가니 윤재호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나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빴어요. 제가 말하자 윤재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윤재호에게는 자랑이지만 저에게는 굴욕이었죠. 그날 밤 윤재호는 더욱 들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게 기분 좋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싫었거든요. 다음 날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괜찮아? 어제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언니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까? 할 말이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 만나자. 저는 수아를 만나기로 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수아와 만났는데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형부와 사이가 어때? 정말 괜찮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죠.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언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그래. 수아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좀 힘들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힘든데? 수아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아는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너무 참지만 말고 이야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수아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수아가 단순히 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결혼 6달이 지난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학생이 갑자기 수업을 취소해서였죠. 집에 들어가니 가사 도우미 정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정씨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로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어요. 네, 수업이 취소돼서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죠. 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정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사실이었어요. 매일 밤 윤재호의 요구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아, 그냥 좀 바빠서요.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정씨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회장님 전 부인도 알고 있어요. 전 부인 이야기는 윤재호에게서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했죠. 전 부인 말씀이세요? 네, 김 여사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요. 정 씨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궁금했어요. 윤재호의 전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회장님이 잘해주셔서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죠. 어떻게요? 제가 물어보자 정 씨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너무 요구가 많으셨어요. 김 여사님이 견디기 힘들어 하셨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요? 김 여사님이 우울증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나중에는 매일요. 충격이었어요. 전 부인도 저처럼 힘들어했다는 거였죠. 그리고요? 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젊은 여자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윤재호가 집에 다른 여자들을 데려왔다는 거였나요? 김 여사님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요. 회장님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정 씨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주요. 젊은 여자들이 와서 하룻밤 머물고 가곤 했어요. 김 여사님은 아셨나요? 모르셨을 리가 없죠.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체념하신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전 부인의 심정이 이해됐거든요. 그러다가 김 여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자연사가 아니었나요? 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전 부인과 같은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정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도 요즘 김 여사님과 비슷해 보이셔서요. 걱정이 돼서요. 정 씨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모님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김 여사님이 그러시다가요. 정 씨는 청소를 마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정 씨가 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전 부인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 윤재호가 그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는 것.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최근 들어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어요. 매일 밤 윤재호의 요구를 견디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윤재호의 바람기도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어요. 정 씨의 말이 맞다면 저는 전 부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윤재호가 들어왔을 때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평상시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전 부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나를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그랬어요. 똑같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 씨가 와서 청소했네요. 윤재호가 말했어요. 정리된 집을 보고 알았나 봐요. 네.
저는 정 씨가 해준 이야기를 윤재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윤재호가 또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전 부인도 이런 걸 견뎌야 했겠구나. 그 생각에 더욱 괴로웠어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경제적 안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죠. 전 부인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수아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요즘 어때?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항상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수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걸 털어놓기 어려웠어요. 고마워 수아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전 부인처럼 되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잃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이죠. 결혼 8개월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날도 윤재호는 평소처럼 저에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간청하자 윤재호는 화를 냈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윤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요. 하지만 윤재호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인내심의 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분하게 윤재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윤재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 말이에요. 그제야 윤재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결혼이 어떻다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었어요. 윤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에게 저는 자랑거리이자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제 말에 윤재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윤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돈으로 저를 꾸며놓고 자랑하는 게 사랑인가요? 제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그럼 뭐가 사랑이라고 해요? 존중이에요. 배려예요.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존중해 본 적이 없어요. 윤재호는 비웃었어요. 존중이라. 결혼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일 죽어갔어요. 제 말에 윤재호는 화를 냈어요.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해요. 이혼합시다. 제가 마침내 그 말을 했어요. 윤재호는 잠시 멈칫했죠.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윤재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좋아요. 마침 잘 됐네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당신한테 좀 지겨워졌거든요. 윤재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신을 대신할 젊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윤재호에게 저는 정말 대체 가능한 존재였던 거죠.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하시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어차피 혼전계약서도 있으니까 간단할 거예요. 윤재호는 정말 담담했어요. 조금의 아쉬움도 없어 보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아였어요. 언니 나 왔어. 수아가 들어오다가 우리의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수아에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와 윤재호를 번갈아 봤어요. 갑자기 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수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뭐가 미안해? 수아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사실 나 언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 수아는 윤재호를 보더니 말했어요. 나 형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결혼식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언니가 형부 얘기할 때부터. 수아의 고백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 자주 왔던 거야. 형부를 보고 싶어서. 윤재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부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알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윤재호가 수아에게 보였던 관심, 그 묘한 분위기들. 수아야, 정신 차려. 제가 말했지만 수아는 계속했어요. 언니가 이혼하면 나는 형부랑. 그만해. 윤재호가 수아를 말렸어요. 수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후였어요.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제 남편을 좋아한다는 고백.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아가 자주 집에 왔던 이유, 윤재호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 수아야, 너 정신 나갔어?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아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언니도 어차피 이혼하잖아. 그럼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윤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아를 말렸어요. 수아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부,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 순간 윤재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아야. 윤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인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너희들 둘 다 미쳤어.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도 여동생도 모두 저를 배신했어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니 수아는 없었어요. 윤재호만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남남이 될 거잖아요. 제 말에 윤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언제 준비할 거예요? 다음 주쯤 변호사 만나서 정리하죠. 모든 게 너무나 쉽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윤재호는 남남처럼 지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거의 없었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혼전계약서대로 위자료는 10억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큰 돈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의 대가였어요. 서명을 하는 순간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결혼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윤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저도요.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서 짐을 쌌어요. 결혼하면서 받았던 선물들은 모두 두고 갔어요.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수아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이혼 후 2달 동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지냈어요. 윤재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위자료 10억으로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이름은 멜로디로 정했죠. 서연 씨, 정말 예쁜 카페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저는 카페 한쪽에 피아노를 놓았어요. 다시 음악과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차츰 평온해졌어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개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메뉴도 정하고 직원도 뽑아야 했죠. 사장님 피아노 연주도 하실 건가요? 알바생으로 뽑은 대학생이 물었어요. 가끔씩요. 손님이 원하면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쳤더니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다시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개업 첫날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이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사장님 커피 맛이 정말 좋네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저녁 시간에는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클래식부터 팝송까지 다양하세요. 우와, 정말 잘 치시네요. 손님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윤재호와 살 때는 제 음악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 오는 분들도 많았죠. 사장님 연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뭉클했어요.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수아였어요. 2달 만에 보는 수아는 왠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좀 붓고 살이 찐 것 같았어요. 연주를 마치고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야. 언니. 어색한 인사였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앉을래? 저는 수아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커피 뭘로 할까? 아메리카노요. 평소 수아가 즐겨 마시던 거였어요. 커피를 가져다 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언니 카페 정말 예쁘네. 수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고마워.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거든요. 언니 미안해. 수아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뭐가? 그때 일 말이야.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화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부는 어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의외였어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연락을 안 한다니. 왜? 그냥.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뭐 해? 집에서 쉬고 있어. 일도 그만뒀어. 뭔가 이상했어요. 수아는 원래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왜 일을 그만둬?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 수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얼굴이 부었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어요. 많이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아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 수아가 다시 사과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이혼할 거였어. 사실이었어요. 수아가 없어도 저는 윤재호와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수아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수아를 달랬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수아가 일어났어요. 언니, 나 이제 갈게. 응, 조심히 가. 수아가 나가려다 멈춰 서더니 돌아봤어요. 언니, 나 사실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멈췄어요. 뭐? 아니에요. 다음에 말할게요.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아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며칠 전에 온 그 젊은 아가씨 임신한 것 같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걸음걸이하고 얼굴 붓기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요. 제가 3번 낳아봐서 알아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수아가 임신했다는 건가? 그것도 윤재호의 아이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수아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그것일까? 며칠 후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언제든 와. 카페에서 보자. 그날 저녁 수아가 왔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살이 쪘고 얼굴이 부었어요.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수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그 생각이 맞는 건 아니겠죠. 나 사실요. 수아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인데?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아는 한참을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그리고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수아의 표정을, 그 눈물의 의미를 말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설마. 제가 중얼거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